자, 오늘 그 군주론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자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지은 사람이고요. 이게 아마 처음 초판본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나왔던 책이 바로 군주론이고, 군주론은 만약에 정치학과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꼭 배워야 되는 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정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키아벨리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군주론의 사상이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철인군주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주 중에서도 그 군주가 도덕성이 뛰어나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관념들이 있었는데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쓰면서 이게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군주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획득하기 위해서 무자비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군주론이죠. 굉장한 그 정치학계에서는 큰 충격을 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책이에요. 군주론은. 뭐 고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 어디서 추천하는 뭐 100권 뭐 이런 고전 리스트에 보면은 군주론은 빠지지 않아요. 그만큼 그 정치적으로 아주 혁명적인 사상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키아벨리고, 이 사람은 15세기, 16세기에 이탈리아의 피렌체 공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작은 도시 국가들로 찢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볼 때는, 어, 강한 힘으로 이 이탈리아 반도를 잘 통일을 하고, 도시 국가들을 잘 그 연합을 해서 하나의 그 힘 있는 국가가 되는 게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좋은 모습인 거예요. 이상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제 당시 이탈리아의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하잖아요. 그 도시 국가들을 그 왕이 지배하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자기들 공격을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이탈리아를 좀 통일할 힘이 필요하고 그걸 이끌어줄 군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강한 힘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볼 때. 당시에 이제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의 외교관으로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우리 피렌체만의 어떤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를 샀어요, 그때. 외국 군대를 사니까 어때요? 그 외국 용병들을 재계약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병들은 돈 더 달라 그러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마키아벨리가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힘으로 자립적으로 어떤 일어난다는 거, 강한 힘을 가진 통일국가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사르 보르자라고 당시 이제 교황의 아들이었는데 교황의 아들이 있다? 좀 이상하죠. 교황은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당시의 교황은 좀 특이했어요. 특이한 사람들이라 사생아였죠. 사생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사르 보르자라는 젊은 군주가 굉장히 영악하게 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굉장히 교활해요. 세사르 보르자는. 예를 들면 뭐 자기를 배신했던 부하들을 이렇게 파티에 모이게 해요. 한 번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아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특정한 이렇게 신호를 주니까 자기 채사리 보르자가 미리 심어놨던 병사들이 들어와서 그 배신자를 다 죽여버려요. 불과 10분, 5분 전에 끌어안고 울고 막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안심시킨 다음에 바로 뒤통수 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채사리 보르자였고 카리스마가 엄청났다고 하죠. 그리고 율리오 2세 이 사람은 그 세사레 보르자 이후에 아버지 이후에
교황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사교황이라는 그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교황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도시국가들 함락시켜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당시 이탈리아 그랬어요. 그냥 특이한 분위기였는데 이 율리오 2세도 화나면 옆에 사람 막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떠나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탈리아를 제발 좀 통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우했어요. 그 피렌체의 높은 그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정치적인 이런 거에 휘말려 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살아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고문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시골에서 이제 촌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마키아벨리였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그 철학자는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당위적 활동 대신에 여기서 당위적 활동이란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도덕적인 거, 선한 거, 올바른 거 이거예요. 그거 대신에 현실적 활동, 현실적으로 권력을 쥐려면 어떻게 된다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이래야만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혹은 현실적으로 내가 권력을 쥐어야 되니까 뭐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돼.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그 베이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그 사상을 전해준 마키아벨리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엇갈려요. 이 평가가 엇갈리는데 현대 정치학은 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꽤나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국제정치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익이에요. 잘했고 못했고 뭐 도덕적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제정치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이냐 아니냐 그게 모든 판단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정치의 논리고 힘의 논리죠. 그런 어떤 사상의 뿌리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쓴 이제 군주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기 힘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남의 힘을 빌리지 마라. 또 리더라면은 과감한 결단력을 갖춰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바로 군주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은 속된 말로 호구로 봐요.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엄청 강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무섭죠?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따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만만한 사람한테는 편하게 하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두려워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군주라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책에 나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운명의 여신은 인간 행동의 절반가량만 지배할 뿐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지배하도록 남겨두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걸 운명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죠? 그 운명에 따라서 우리가 다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절반 정도는 운명에 따라서 결정될진 몰라도 나머지 절반은 누구한테 있다?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한테 혹은 뭐 운명에게 모든 걸 걸고 맡기지 말고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누구다? 자신이다. 각 국가의 운명도 자기가 갖고 있다. 각 국가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운명의 여신은 여성이다.
그녀를 손에 넣고자 하면 때려서라도 거칠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이제 지금 같은 관념에서는 남녀 평등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여자를 많이 때렸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운명의 여신 여신이기 때문에 여장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잡을 수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이랑 비슷한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와 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운명의 여신을 때려서 잡을 수 있다. 남성적인 힘. 군주라면은 이런 남성적인 힘과 카리스마, 야망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매달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하는 자는 자신의 보존보다 파멸을 훨씬 빠르게 배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뭐예요?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거.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도덕률이에요. 근데 그게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을 부정하진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도덕성을 따라야 되고 선한 걸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뭐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힘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도덕성은 잠깐 미뤄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키아벨리예요. 마키아벨리가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도덕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도덕이라는 문제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실제로 하는 일들은 뭐예요? 대부분 자기 이익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뭐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통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보존을 할 수 없고 파면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현실에 눈뜨지 않고 도덕적인 이상만 이야기해서는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맥락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죠. 매사에 선을 내세우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몰락을 피하기 어렵다. 맨날 도덕만 얘기하고 선만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과 이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생존을 하고 나서 도덕을 외쳐라.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시의에 따라 그 때에 맞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악하게 굴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법까지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혼자 뭐 도덕군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되는 법, 또 악행을 저지르는 방법까지도 알아둬야 된다.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디 가나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뭐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군주마저도.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요구하는 군주는 가혹하다는 악평에도 초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인자해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것보다 몇몇을 처벌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인자하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죠. 너무 이제 사람이 좋기만 하면 오히려 그 기강이 무너지고 권력을 잃고 이제 자기 조직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좀 가혹할지언정 잘못된 것들, 뭐 나한테 쉽게 말하면 내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확실히 처벌해라. 기강을 잡아야 오히려 그 조직을 보존할 수 있고 그게 훨씬 더 인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군주는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또 두려운 대상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 사랑도 받으면 좋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말을 따르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차라리 두려운 대상이 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인 데다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성을 뭐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엄청 두려운 대상이 돼서 절대 배신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벌 주저한다.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는 내가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을 베푸는 자는 어때요? 뭐 해치더라도 해볼 만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꿰뚫은 이야기들을 군주론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를 하지만 그래도 현실 문제 앞에서는 비도덕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는 어떤 이론이나 사변보다 사물의 구체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론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인 진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론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키아벨리의 관점이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군주론 독서를 꼼꼼하게 해보고 이런 에세이를 한번 써볼게요. 강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아주 무자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강한 군주와 도덕성을 가진 뭐 군주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 중에서 리더에게 더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 마키아벨리는 좀 앞쪽에 손을 들었겠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도덕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힘과 능력 있는 리더가 좋은 거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리더가 실제로는 더 좋은 거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어떤 쪽이 어떤 쪽의 리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나의 주장을 해보고 그에 맞는 근거들을 한번 찾아서 생각해서 써볼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내용을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군주론이 이렇다는 내용을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군주론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들을 인용해서 이 에세이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페에도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도 한번 그 재미있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